상도서관도 보셔서 여러 가지 건강 정보, 상식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없어. 고혈압이랑 고지혈, 당뇨의 신기 관리.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자, 요 세 가지를 오늘 간략하게 하나하나도 뭐 1시간씩 해도 모자란 차트지만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요 약들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내가 이 정도면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라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밑에 댓글 해주시면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에 대한 실시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수치들을 낮추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있어서 심뇌혈관 질환이 일어나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과 당뇨와 고지혈증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수치만 좋아지면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뭐 좋아지기만 한다면은 이런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안 생기냐? 근데 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게 없어도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생활 습관이 함께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의 DNA가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잘 못해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발현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을 관리해준 주치가 없거나 내가 크게 증상이 없으니까 간과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서 50대, 60대가 되면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발생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건강검진에서 이런 검사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검진해서 수치를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위험하다, 좀 주시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검진에서 들어도 그냥 뭐 나 사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하고 가이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것들이 언제 위험 수치고, 그리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방치하면 어떤 심각한 합병증을 도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방이니까 이거를 좀 빠르게 지울게요. 제가 하루에도 진료를 하면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 당뇨약을 거의 뭐 몇 번씩은 처방해요. 거의 전 매일 한 명에서 두 명, 뭐 많게는 10명 이상은 고지혈증 약이나 혈압약은 처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1차 의료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제 중에 이제 위장약 다음으로 이런 만성질환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혈압은 정상 범위는 120에 80이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혈압이 140을 넘어가면은, 또는 아래 혈압이 90이 넘어가면 이제 혈압의 1단계, 위험 단계에도 이제 신호가 돼요. 근데 이거 한 번 높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고혈압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 3번 이상 측정을 했을 때 위에 게 140 이상이거나 아래 게 90 이상인 경우가 3번 이상 나오면 이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단하면 바로 약을 먹나요? 그렇진 않아요. 이 의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혈압을 계속적으로 유지했다가는 정말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약을 처방하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생활습관을 교정을 하고 이 환자는 3개월 정도의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서 조금만 노력하면 혈압이 금방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주치의가 들면 그때는 약을 안 쓰고 3개월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내원했을 때 120에 80에서 뭐 135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면은 이제 그대로 생활습관 유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때도 혈압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당 수치가 어떤지, 고지혈증 수치가 어떤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혈압이 135나 140 정도가 돼도 당뇨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을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에 따라서 약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혈압약을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지금 약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드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은 끊을 수 있어요. 분명히 끊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좋아지거나 생활습관 교정을 해서 약을 썼을 때 제가 기대했던 혈압보다 더 낮아지면 이건 생활습관 교정도 같이 된 거니까 그때는 약제를 반할식이나 또는 아예 끊어보는 치료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혈압약 한번 먹으면 무서울까 봐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불안감 때문에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이 혈압약을 안 먹고 있다가 협심증이나 뇌졸중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알아서 자체적으로 막 혈압약을 끊고 막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주치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압은 이제 뭐 150, 160 넘어가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항상 이 경계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3번 이상 측정해서 집에서 140이 넘거나 90이 넘는 게 3번 이상 나온다 하면은 병원으로 내원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이런 접근은 의사가 문진을 해야 알 수 있지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그 심혈관 질환 위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도 있지만 실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 사람의 리스크라고 하는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속해져 있는지 안 속해져 있는지는 전문가와 통해야겠죠. 그 두 번째가 이제 당뇨입니다. 당뇨는 정말 소리 없이 올라가는 질병이죠. 이거는 특히나 유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생활 환경도 음식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 진료할 때에 비해서 지금 당뇨 환자의 수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한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당뇨에 가족력이 없는 사람도 당뇨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당뇨 전 단계로 나오는 사람은 정말 많아졌어요. 이게 아마도 우리가 음식들 중에서 제가 늘 비만 치료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음식들 중에서 당분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당분이 높아지면 혈당 안에 이렇게 당이 많아지죠?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서 이 당을 끌고 가져가서 세포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게 많아지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은 췌장에 있는 인슐린이 이제 거의 소진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인슐린 펌프를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인슐린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문제가 이렇게 당이 5개 들어왔을 때 어릴 때는 인슐린 한 마리로도 충분히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5개가 들어오면 인슐린 2마리가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면 3마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체지방이 늘어나면 5마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써야 같은 사과 하나를 먹은 걸 이제 당을 낮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혈당 관리는 어릴 때부터 필요하고 특히 체지방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인슐린에 대한 저항 능력이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 단계에 있을 때에도 이제 당뇨 관리를 해야 한다.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 당뇨는 110, 공복 혈당 110 이상이면 이제 당뇨 전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새는 조금 더 넓게 봐요. 왜냐면 요새는 노후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당뇨 전 단계가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는 게 나와 있어서 이것보다 좀 더 낮아도 좀 스트릭트하게 관리를 하지만 저는 최소한 110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공복 전 혈당이 126 이상이면은 이제 당뇨일 수도 있다. 진단을 하고 아시겠지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있죠. 제가 이게 진짜 참 두서없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필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게 이제 6.5 이상으로 넘어가면 당뇨로 진단합니다. 근데 요새는 5.9, 5.7에서 6.4 이까지도 당뇨 정단계로 볼 만큼 굉장히 스트릭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검진이나 어디 검사에서 이렇게 5.7에서 6.4 당뇨 전 단계로 나온 분들이 저는 사실 제일 걱정돼요. 왜냐면 당뇨로 진단되면 그때부터는 환자들이 되게 나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막 이제 조심을 하는데 당뇨 전 단계라고 하면은 에이 뭐 내년까지 또 어떻게 해보자 하다가 결국 당뇨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나 철저하게
시기를 탄수화물을 줄이고 되도록이면 고기 위주로 식단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필요하면 체지방이 좀 많고 비만인 환자들 또는 갱년기이신 분들은 저는 이런 당뇨 전 단계가 확인되면은 그냥 GLP-1 아고니스트 계열을 좀 같이 씁니다. GLP-1 아고니스트 계열이 이 당을 좀 빨리 끌고 갈 수 있게 인슐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체지방도 줄면서 이제 인슐린을 세이빙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제 비만 치료제를 쓰는 게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랑 고혈압은 꼭 반드시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걸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고지혈증은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서 제가 다시 또 지우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질문 있나요? 혹시 고혈압약 중에 부작용이 좀 걱정할 만한 부작용? 네. 약제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고혈압의 기전을 알면은 약제를 왜 쓰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혈압 약 설명하고 그다음에 당뇨약 설명하기 전에 고지혈증 약 먼저부터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 고지혈증. 자, 고지혈증 검사를 보면은 총 콜레스테롤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이렇게 4개로 검진해서 나올 거예요. 그죠? 많이 봤죠? 요거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40에서 50 이상이면은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건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올릴 수 있는 거고, LDL은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이거는 어쨌든 130을 넘어가면 이상소견으로 봅니다. 하지만 내가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으면 이것도 더 낮은 용량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LDL을 무조건 낮춰야만 좋다고 생각해요. 콜레스테롤은 나쁜 거니까 무조건 낮춰야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콜레스테롤 자체가 호르몬을 만드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40, 30 이렇게까지 낮추는 건 또 다른 건강 면에 있어서는 또 효과적이지 못해요. 뭐냐면 우리가 호르몬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꼭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게 총 건강의 메인 핵심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 한 70 정도의 유지를 하는 게 좋고, 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한 100 정도, 이 정도에 유지할 수 있도록 약을 씁니다. 그래서 스타틴 계열을 쓰면 되죠. 그리고 중성지방은 전날 먹은 음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제가 비만 치료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간에서 당이 다 분해되지 않고 남아 돌아가는 게 이제 중성지방이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다는 말은 음주를 했거나 또는 당분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 TG가 높은 분들은 조금 잔소리를 합니다. 먹었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먹었지?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 중성지방이 높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당연히 식단 조절 다시 한번 교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제들은 LDL만 떨어뜨리는 이제 약제가 스타틴 계열의 약제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약이고, 이거는 이제 3개월마다 체크업하면서 용량 조절을 하고,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약들도 있어요. 베노피브레이트 같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복합제가 많이 나와요. 스타틴하고 같이. 왜냐면 LDL은 낮은데 TG만 높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나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같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합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이렇게 쓰고, 이것도 아시겠지만 고지혈증 약은 요즘은 다 너무 똑똑해지셔갖고 고지혈증 약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우리 JM은 다 알고 있죠?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 여기 마지막에 ATP라고 에너지를 형성하잖아요. 이게 엔진이니까 그때 스타틴을 쓰면 여기가 막 블락킹이 돼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왜 블락킹이 되냐면 코큐텐이라고 하는 물질을 스타틴이라고 하는 게 없애버려요. 근데 요 마지막 에너지 낼 때 중요한 물질이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장기로 먹어야 되면 코큐텐을 같이 보충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외국에서는 복합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예방약에 조금 느린 나라이다. 그래서 저는 고지혈증 약 처방할 때 되도록 코큐텐을 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자, 고지혈증. 자, 그 다음에 혈압약의 기전을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 중간에 질문이 있는데 질문 뭐 있어요? 혈압을 잴 때 양쪽 팔이 다를 수 있다는데 원인이 뭘까요? 네. 양쪽 팔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에서 15 이상 차이 나면 이거는 어떤 질병의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체크업. 왜냐면 심장은 여기 있고 왼쪽에 있고 이제
심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팔로 재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근데 오른쪽 팔하고 5 이상, 5 이내로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높낮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팔의 둘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혈압이 10에서 15 이상 차이가 나는 거면은 여러 차례 재보고 다시 한번 체크업하고 병원에 와야 되고, 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지도 혈압을 같이 재봐요. 그래서 하지하고 뭐 한 20 이상 차이 난다 이러면은 이게 뭔가 동맥순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체크업하는 질병을 유무를 따질 때도 이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하로 차이 나는 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또 질병 질문 없나요? 그럼 이제 계속 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시부터 또 진료라. 자, 그 다음에 고혈압은 생기는 기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걸 좀 설명하는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걸 이유를 알아야 약을 먹고 이유를 알아야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면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약 그 원인과 약제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혈압은 일단 첫 번째로는 몸에 물이 많아졌을 때. 그러니까 부종이죠. 부었어. 그러면 당연히 혈관에서 압력이 높게 걸리니까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교감신경 증가 하면 우리 몸에서 뭐 이런 혈압을 올리는 물질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안지오텐신, 뭐 알도스테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혈압을 올라가게, 나트륨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 혈압이. 그래서 왜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물이 아니라 이 자율신경이겠죠. 그다음 세 번째가 혈관의 탄성도. 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아주 희귀하지만 박동수가 자꾸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봐봐. 그러면은 물이 많은 경우에는 혈압이 생겼어요. 그러면 약제는 어떤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뇨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젊을 때, 그리고 이것만 쓰는 건 아주 올드한 이제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혈압약이 이렇게 개발이 잘 되지 않아 놓으니까 사이아자이드 같은 이제 이뇨제 계열을 많이 썼는데, 사실 지금도 이뇨제 계열을 많이 써요. 이 고혈압은 또 비만에서 부종하고도 되게 연관이 깊거든요. 왜 그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혈관에 있는 물이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트륨이 많아져서 밖으로 빠지면 물이 꽉 차잖아요. 그 부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혈관을 누르니까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나트륨을 빼내는 게 뭐다? 이뇨제. 그래서 좀 평소에 살찌고 그러니까 짠 음식 많이 먹고 하시는 분들이 붓기 때문에 혈압이 생겨요. 그래서 왜 혈압은 짠 음식을 덜 먹는 게 좋다라고 국물 요리 덜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나트륨이 자꾸 몸에 쌓이면 물을 끌어당겨서 가지고 있으니까 혈관에 압력을 주니까 압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뇨제 같은 것들을 쓰는 사람들은 혈압약을 드실 때 보통은 나트륨을 좀 줄여야 돼요. 물론 이런 약들을 쓰고 있어도 나트륨이 많아지면 또 물도 같이 차니까 그럼 복합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제제들도 쓰고, 어떤 환자는 이거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환자는 이거 두 개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복합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콩팥이라는 곳에서 이 어떤 물질이 나와요. 이게 혈관을 막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혈압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 또 특징이 비만한 환자들은 콩팥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자꾸 떨어지지 않게 비만한 환자들은 빨리 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비만한 환자들이 콩팥 때문에 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체중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 쓰는 약들이 이제 무슨 벨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아프로벨 뭐 이렇게 하여튼 좀 그 약제가 ARB라고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그런 제제들을 써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관의 탄성도. 둘은 젊으니까 혈관이 말랑말랑 하겠지만 이제 나이 이상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혈관이 노화가 돼서 딱딱해져요. 이게 고무호수가. 그런 와중에 이제 혈관 안에 뭐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이 있거나 이러면 이게 딱딱해지면 막히잖아요. 그래서 혈관을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이제 CCB라고 하는 혈압약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65세 이상이다. 근데 혈압이 뭐 한 1단계 정도다. 그러면은 보통 요거가 원인이겠죠? 나이가 들었는데 뭐
막 부종이 생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제들을 선택해주고 40대 남자, 50대 남자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근데 혈압이 한 그 정도. 그럼 단일제제 쓸 때 ARB 계형을 써서 요게 좀 떨어질 수 있게 해주고 요거 체중이 많이 나고 갱년기 이런 환자들의 혈압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부종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이뇨제 계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흔하지 않지만 이 세 가지를 써도 낫지 않은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박동수를 낮춰서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혈압약을 이런 기전으로 쓴다면 내가 생활 습관에서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만 하면 약을 안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나트륨을 줄여서 몸에 물이 안 차게 하면 약 안 써도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명상을 하고 교감신경을 낮추고 이렇게 좀 조용한 음악을 듣고 좀 빡쳐도 참고 그런 지금 그런 걸 하면 또 ARB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혈관의 탄성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르기닌 맞고 여러 가지 영양소 우리가 노화를 역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 많이 늘리고 그리고 항산화제 많이 먹고 이러면서 혈관이 좀 더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혈관의 탄성도가 낮아졌다 해도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없으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 음식 같이 먹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고혈압 약의 기전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제가 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복합제까지 쓰는 환자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잘 관리만 하고 생활습관 교정만 해도 단일제제로도 충분히 120에 80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주치의가 없고 옆에서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2제 약제, 3제 약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생기니까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은 반드시 이제 의사랑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 당뇨약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당뇨는 사실 약제 설명은 할 때가 되면 이미 늦으리가 되니까 당뇨는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오늘 라방은 아이고 마칠게요. 이 지금 IT 시대 AI가 지금 돌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칠판이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이렇게 손가락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거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이렇게 가난할 일이야 우리 회사가 진짜. 원장님 질문 하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좀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걸 질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이따가 설명도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요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심내혈관 중에서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음식 챙겨 먹는 거는 뭐 당연히 뭐 야채 좋고 뭐 고기 좋고 알잖아요. 올리브 좋고 뭐 그런 거 좋고 뭐 좋고 알면서 괜히 알잖아요. 근데 이거 안 먹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말하지만 단당류, 과일 절대 안 돼요. 과일, 그 다음에 뭐 빵, 국수. 과일 중에도 괜찮은 게 없어요. 있다면 자몽, 혈관이 좀 네, 키위. 근데 이것도 요새 달아져가지고 베리류 이런 것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뭐 많이 먹으면 결국 프럭토스라고 하는 과당이 올라가. 이게 내가 딱 요게 있잖아요. 저 대학 때 내 필기 노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잘 못하잖아. 알잖아. 내 방을 봐도 맨날 잃어버리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잘 안 돼. 이게 이렇게 막 잘 안 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노력은 해볼게요. 프록토즈가 생겨서 안 돼. 단당류를 많이 줄이시고 그 다음에 탄산음료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막 이런 거는 좀 괜찮아요. 뭐 고기가 콜레스테롤이 되고 뭐 계란이 뭐 이런 이제 그거 되게 옛날 얘기거든요. 맞아요. 라즈베리, 블루베리 좋아요. 비싸서 못 먹지. 그렇죠? 그래서 이 나쁜 음식들을 좀 덜 먹고 그리고 음주, 그렇죠? 흡연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죠? 그래서 음주, 흡연도 좀 줄이고 이게 항상 환자들이 영양제 좋은 거 많이 챙겨 먹고 뭐 좋은 거 하고 막 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안 좋은 거 안 하는 게 100배 나아요. 그게 진짜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물어보고 이거 먹고 이걸로 보상하고 이거 먹고 이거 보상하고 살만 부룩부룩 찌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안 좋은 걸 안 먹는 습관. 그리고
한 번에 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는 작년에 10번 먹었으면 올해는 8번만 먹자. 그럼 26년도에는 8번 먹었던 걸 7번만 먹자. 이렇게 하면 결국 세월이 가면 생활 습관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고혈압에 있어서 짠 걸 못 먹는다. 이거는 좀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혈압에 이제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돼요. 나트륨이 빨리 희석돼서 콩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몸에 나트륨 짠 게 계속 쌓여 있으면 붓거든요. 그럼 단짠물 하면 되나요? 단은 안 되죠. 단은 어떤 이유로도 안 되고, 짠은 뭐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나트륨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짠은 먹었지만 짠 물. 그리고 커피는 탈수니까 이제 혈압 있는 환자들은 커피 먹었으면 반드시 물을 한 2잔 정도 먹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커피는 카페인이니까 또 이거는 교감신경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몸에 이런 토탈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만성질환 관리는 필요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냉동류 과일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 다 달아요. 그리고 냉동은 얼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리거나 갈면 다 당이 더 높아져요. 얼리거나 갈거나 말리면 다 당도가 높아져요. 왜냐면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지만 10년 전, 20년 전 과일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과일은 정말 과일은 장수 드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과일은 이제 안 좋습니다. 여기 질문 중에 제로 슈가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 제로수가 저번에 질문했었잖아요. 근데 제로슈가가 이제 진짜 슈가 설탕이 없다는 거지. 그냥 뭐 플록토즈나 뭐 이노시톨이나 이런 설탕을 대신하는 화학식이 다르게 생긴 당들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설탕 꽉 찬 코카콜라 먹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제로슈가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매일 물처럼 마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오산입니다. 허브티가 좋아요. 허브티 맛이 없죠. 그래서 이게 참 나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환자들 이제 제가 주로 보는 환자분들이잖아요. 이런 대사증후군이. 그러니까 처음에 하기 싫은 게 나중에 결론은 좋고 처음에 재밌었던 게 나중에 결론이 안 좋아요.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운동도 하러 갈 때 싫지만 하고 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좋은 거고 그냥 커피는 마시면 맛있지만 마시고 나면 잠도 안 오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할 때 좋은 거는 한 번쯤 멈칫 도박 이런 것도 시작할 때 재밌죠? 나올 때 슬프죠? 그리고 뭐 음주 시작할 때 신나죠? 다음날 죽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인생에 그런 이게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 저는 좀 이걸 하는 때 힘들면 반드시 끝나면 좋겠다. 그리고 할 때 즐거울 땐 또 조심하는 것도 있겠죠. 내가 이제 곧 뭔가 되도록임을 받을 게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음식을 먹으실 때 조금 더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네, 오늘 영상은 되게 좋은 영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도 좀 하고 많은 건강검진 하시고 나서 우리 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분들께서 주변에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더 주변이 건강해지겠죠? 주변이 건강해지는 게 나도 같이 건강해지는 길이니까 공유 좀 잘 부탁드리시고요. 그 다음 주에도 제가 1시에 이렇게 라방에 올 테니까 혹시라도 이번 주에 질문 못 하신 게 있으시면 다음 주에 1시에 오셔서 꼭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 목요일에는 또 증상도서관 업로드가 되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요. 그것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방송 시청을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